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유아 에세이스트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하는 웹 에세이 연재하기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 2, 3, 4강까지 하고 딱 지금 반절이 왔어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 겸 1, 2, 3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4강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스트리밍이 아닌 오프라인 현장 강의와 또 줌 강의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8차 시도 마찬가지니까 인터넷으로 듣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영동일고 장충고 학생분들은 5, 6, 7, 8강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에세이를 쓰려면 좋은 에세이를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얘기는 항상 그런 질문에서부터 비롯되기 시작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나요? 아니, 애초에 좋은 에세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저, 저는 늘 에세이를 많이 읽어봐야 스스로 좋은 에세이에 대한 정의가 생기고, 그리고 그 에세이가 어떻게 좋은지 유려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에세이를 이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에세이를 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여기 슬며시 제 책도 끼워 넣었는데요. 표지에 나를 살리고 사랑하고도 넣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조금 긴 추신을 써야겠습니다. 요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에세이 책이고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잡지사 다닐 시절에 편집장님께서 쓰신 에세이인데 퇴사를 하고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생긴 그 여유를 가지고 쓴 글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앞으로 뭘 배울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차로는 좋은 에세이를 쓰려면 어떤 그 좋은 에세이를 많이 읽어야 한다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이고, 그리고 다음 강의죠. 대망의 작가 신청이 있습니다. 브런치 스토리에서는 작가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글을 쓰고 발행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브런치 스토리에서 작가 신청하는 방법으로 사실 돈을 많이 요구하는 강의들도 있는데 그 강의들에 듣는 것도 좋겠지만 강의를 듣지 않고 스스로의 실력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7차로는 어떻게 시작하고 끝내야 할까요? 입니다. 첫 시작이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어떻게 매짐하는지 어려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하면 첫 시작과 끝 마무리를 맺으면 좋을지, 그리고 제목은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세이 피드백 및 합평 시간이 있겠습니다. 1강부터 3강까지 우리는 어떤 걸 배웠을까요? 한번 10초 정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걸 배웠더라 하는 거를 좀 잠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는 1강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일기를 에세이로 바꾸는 법 중에서 에세이에 대한 특징을 배웠죠. 에세이는 내가 느낀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하는 글이고, 문장과 문장 사이 맥락이 있는 글, 그리고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정리한 글, 그 과정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적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잘 돼서 독자들이 공감하는 글, 또 사건을 겪는 건 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생기는 공통된 감정을 적는 글이었습니다. 또 독자가 읽는 글이었죠. 남이 읽는 글이고 그렇다 보니 문맥이 있어야 한다. 저희가 4강 때 인터넷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는 촬영되지 않았지만 많은 학생분들께서 저한테 과제를 제출해 주셨는데 문단을 나누지 않은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문단도 나눠야 하고 문맥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하면 좋고요. 또 자신만의 문체가 필요한데 이 문체는 한 번에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도 한때는 어떤 작가의 문체를 닮았다. 꼭 어떤 작가가 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거를 좀 염두하면서 되도록 그 작가님의
책을 읽지 않고 제 문체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니 제 문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취재, 인용, 주장, 정보가 필요하고, 반드시 일상 속에서 저희가 글감을 찾고 그 글감으로 에세이를 적는 거다 보니까, 아, 나 이런 거 써야지, 나 이모에 대해 써야지, 뭐 삼촌에 대해 써야지, 아니면 우리 동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대해 써야지 하는 그런 소재를 메모해 두면은 나중에 에세이를 쓸 때 훨씬 더 풍부한 글감을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또 모호하면 안 되고, 날마다 쓰면 좋고 실력이 훨씬 늘죠. 또 댓글이 달리기도 하죠. 남들이 읽는 글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악플이 달리면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상처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 그리고 삭제해 버릴 것. 네, 그 자기 주장이 확실해진다라는 에세이가 가진 장점도 있었습니다. 또 분량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었는데요. 책에 들어가는 에세이 분량이랑 웹 에세이에 들어가는 분량이 좀 미묘하게 달라요. 웹 에세이에 들어가는 분량은 1000자에서 2000자 정도이고, 책에 들어가는 분량은 2000자에서 3000자 정도로 대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 에세이를 쓸 때 1000자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 나의 관심사나 세상 이슈에 대해서 브런치 스토리 메인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탐구를 해요. 어떤 게 요즘 뜨고 있더라?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글을 좋아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통계치도 확인을 하고, 제가 조회수가 50만이 넘는데 그 50만에 있어서 여성분, 남성분이 어떤 분이 더 많이 읽으셨지? 어떤 키워드를 가지신 분이 내 글을 많이 찾으시지? 라는 그런 통계치를 한번 파악해 보기도 해요. 그래서 브런치 작가가 되면 좋은 점은 타인에게 제 글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내 글을 누가 읽는지 독자를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수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수필을 에세이와 미셀러니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쓰는 에세이는 사실 미셀러니와 가깝다. 감성적, 주관적, 개인적, 정서적 특성을 가지는 좁은 뜻의 수필을 애속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까지 기억나시죠? 다들 눈이 동그래져서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인데 다들 기억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 메모의 중요성에 따라서 제가 메모한 거를 바탕으로 이런 에세이를 썼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3강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또 어렵지 않게 써라. 쉬운 글을 쓰는 건 더 어렵다. 어려운 글을 쓰는 건 더 쉽다. 이 얘기를 했었죠. 의식의 흐름으로 쓰지 않기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 감정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도록, 미움이라고 하면 그 미움이라는 감정에 매몰돼서 그 친구를, 내가 미워하는 지인을 너무 미워하는 글을 쓰다 보면 나는 후련할지 몰라도, 대나무 숲처럼 후련할지 몰라도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어쩔 줄을 모르게 돼요. 그러면 그런 감정을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감정을 드리는 게 좋겠죠? 또 지루하게 쓰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이거 6년 전에 피아노를 그만뒀다. 왜 그만뒀는지 안 써 있고, 갑자기 오늘 다시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라는 문장에서 왜 갑자기 다시 다니고 싶었는지에 대한 글이 안 써져서 이건 굉장히 지루한 글이다 라고 하면서 대안을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이 끝났고요. 좋은 에세이를 쓰려면 에세이를 많이 읽어야 하는데, 제가 가진 수집 목록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인상적인 에세이의 특징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좋은 에세이란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읽었을 때, 한 에세이를 읽었을 때 나는 좋아라고 말하지만 친구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좋았는지, 예를 들면 뜬금없지만 제가 풋밥퐁 커리를 먹었는데 풋밥퐁 커리가 너무 맛있어. 근데 친구는 향신료가 너무 세대요. 맛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향신료가 왜 맛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약간 설득을 해서 그 친구의 입 안에
오빠 보거리 한 입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내가 좋아하는 에세이를 왜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기르면, 그런 방식 같은 거를 기르면 훨씬 더 좋은 에세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에세이에 대한 정의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읽고 학생분들께서 마음속으로 나는 이 글이 좋은 것 같아. 난 이 글은 잘 모르겠어. 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하나씩 짚어서 메모, 원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메모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책에서 아무런 셈도 없이 돕는 사람이라는 챕터가 있죠. 있죠. 근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따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교시 때 왜 마음에 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19 겨울에 서울로 떠나고 집은 늘 잠시 다녀가는 곳 정도로 여길 때,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기 바빠서 나 좋은 거, 나 바쁜 거, 나 슬픈 거, 그런 것에 빠져 고향 집은 먼지 앉은 닫힌 방처럼 여길 때, 그때도 이곳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할머니는 굽은 허리로 걸어가다가 혼자 일하는 엄마가 눈에 밟혀 또 가던 길을 멈추고 밭두렁을 올라와 풀을 뽑아주었을 것이다. 엄마 주름이 늘어가는 시간 동안 할머니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겠지. 이제 늙은 엄마와 더 늙은 할머니가 뙤약볕 아래에서 풀을 뽑는 가운데 나만 멀뚱히 서 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우리의 익히 착하나. 그런 말에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만큼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전히 모르겠다. 자, 여기서 좋았던 문장을 15초 정도 한번 생각해서 대략적으로 써볼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집은 먼지 앉은 닫힌 방처럼 여길 때라는 문장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고향집, 물결, 여길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쓰는 동안에 원고지에 써주시면 되고 쓰는 동안에 제가 왜 이 글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우예 익히 착하나라는 말이 있죠.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에. 이게 할머니가 작가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큰 따옴표가 없어요. 없이 바로 우예 익히 착하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나 쉼표가 있을 때 글을 읽다가 잠시 쉬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그게 없이 우예 익히 착하나가 바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것처럼 글을 읽는 사람도 마음에 바로 그냥 어떤 긴장할 새 없이 훅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늙은 엄마와 더 늙은 할머니가 뙤약볕 아래에서 풀을 뽑는 가운데 나만 멀뚱히 서 있다 라는 문장도 너무 상상이 잘 그려지죠. 그리고 늙은을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늙은 할머니와 늙은 엄마 사이에서 젊은 나는 멀뚱히 서 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그때도 이곳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라는 것은 사실 고향집은 멈춰 있다고 느꼈는데 고향집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도 이곳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보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가던 길을 멈추고 밭두렁을 올라와서 풀을 뽑아주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는 여지,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 긴 추신을 써야겠습니다. 라는 영화 에세이에서 중력이 있는 곳, 어쩐지 미운 사람이라는 챕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몇 년 전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했었다. 지금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자다가 깨어나 위가 쪼그라드는 아픔에 몸부림을 칠 정도로 심각한 미움의 덫이었다. 만약 내가 그 덫에 여전히 갇혀 있었더라면 나는 이 글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미움의 한 가운데서 미움을 이야기하기란 불가능하다.
여기서 좋았던 점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5초 정도. 저는 맨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미음의 한 가운데서 미움을 이야기하기란 불가능하다. 이게 어떤 얘기 같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증오심으로 얼룩져 있는 상태에서 그 증오심을 쓰다 보면 그 증오심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태풍의 눈은 시속 0km/h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의 한가운데에 있으면 태풍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미움의 한가운데서 미움을 이야기하기란 불가능하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되고 진정이 되었을 때 미움을 쓰면 훨씬 더 그 미움이 그러니까 독자는 그 사람을 지금 미워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나만 미워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 미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미워하는 어떤 인물을 독자도 충분히 미워할 수 있겠구나. 그래, 너 마음을 이해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라는 것으로 읽혔거든요. 또 김혜원 작가님의 작은 기쁨 채집 생활이라는 귀여운 책이 있어요. 팔지 못하는 재능을 어디에 쓰냐 하면이라는 책인데 생계를 유지해주는 일, 여기서도 좋았던 문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각자. 그리고 원고지에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파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때면 사는 게 의미 없이 느껴지기도 한다. 앞으로 그럴 땐 요리를 해야겠다. 줄 서서 사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비매품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은 음식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요리를 먹으며 짓는 표정을 공들여 담아둘 테다. 어쩌면 인생의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팔지 않을 작정으로 열심히 만든 것에. 한번 쓰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다 쓰지 않아도 돼요.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만 물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왜 좋았냐면 저는 맨 마지막 문장이 유독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진짜 의미는 팔지 않을 작정으로 열심히 만든 것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쓸 수 있는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인생의 진짜 의미는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문장을 끝 마친 뒤에 어떤 건데? 어떤 게 인생의 진짜 의미인데? 하고 궁금해질 즈음 팔지 않을 작정으로 열심히 만든 것에 하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듬감, 운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중간에 사는 게 의미 없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앞으로 그럴 땐 다짐을 하죠. 요리를 해야겠다. 근데 그 요리가 완벽하고 막 팔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줄 서서 사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비매품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은 음식이라고 그 음식에 대한 묘사를 구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인지 이 작가님이 충분히 이거에 대해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해오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았고 맨 첫 문장도 생계를 유지해주는 일과 내가 파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적과 우리의 자격증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때면 아유 살아서 못하나 하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그런 말투가 나오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럴 땐 뭘 해라? 작가님은 요리를 한대요. 그럭저럭 괜찮은 요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삶의 사소한 팁,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팁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독자한테 힘이 되는 문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홍인혜 작가님은 카피라이터이시고 유퀴즈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슬픈 전세 사기로 보셨을 거예요. 웹툰 작가님이신데 글을 진짜 잘 쓰세요. 고르고 고른 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서 가지고 온 거는 이 작가님이 광고 카피라이터셨을 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문장이고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중세를 찍자라는 일본 드라마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스토리 같은 좀 느낌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세를 찍자를 아시는 걸까요? 이따금 읽어볼게요. 권태를 물리치기 위해 첫 광고를 내보냈을 때의 기억을 끄집어내본다. 뭐든 해보고 싶어서 패기가 넘쳤던 나를, 감격한 얼굴로 천장에 붙은 광고 앞을 떠나지 못하던 나를, 그리고 지금 광고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훔쳐보던 나를. 너무 보느라 정거장을 놓쳤어요. 내릴 정거장이 지나도 내리지 못했던 나를 되돌아본다. 그날의 짜릿하고 특별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면 오늘의 권태는 물러갈 테지. 처음이란 그런 것이니까. 자, 5초 동안 생각해보고 난 어떤 문장이 좋았고 왜 좋았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써보고 글로도 한번 써보는 시간. 저는 좋았던 게 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잖아요.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심심하고 밋밋하고 지루해질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어휘를 써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나를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나를이 앞에 나를 수식하는 언어가 모두 다 달라요. 패기가 넘쳤던 나, 광고 앞을 떠나지 못했던 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훔쳐보던 나, 그래서 내릴 정거장이 지나도 내리지 못했던 나.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 쓸 때에는 늘 구체적으로 쓰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시, 정말 대표적인 예시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렇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날의 짜릿하고 특별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은 권태가 있는 거예요. 권태감, 무기력함. 근데 예전에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걸 떠올리면서 아, 맞다. 처음이란 그런 거지.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초심이 어떤 초심인지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그때 초심이나 아니면 내가 전공을 선택했을 때 그때의 초심. 근데 그 초심은 시간이 흐르면서 쉽게 잊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초심이 어떤 초심이었는지 홍인의 작가님은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 우리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우리들의 윤가은 감독님께서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제목이 호호호예요. 그래서 정말 호호호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글인데 어린이를 다룬 영화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어린이들의 허세는 정말 대담하고 진지하다. 그래서 때론 틀린 표현이 있어도 잡아내기 어렵고 대놓고 웃기엔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 확실히 어린이들은 새 말을 익히는 과정에서 필히 겪을 수밖에 없는 실수나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 두려울지언정 과감히 시도해보고 특히 틀리면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용기가 있는 것도 같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렇게 쉽고 빠르게 새로운 말들을 익히고 끝내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좋았던 점이 있나요? 좋았던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러니까 첫 문장이 어린이들의 허세는 정말 대담하고 진지하다라고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담하다는 거지? 어떻게 진지하다는 거지? 하고 궁금증이 일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정말 대담하고 진지하다라고 해도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마음이 들고, 또 때론 틀린 표현이 있어도 잡아내기 어렵고 대놓고 웃기엔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에서는 아 정말 이 감독님, 이 작가님이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을 쓰기 어려웠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아니 두려울지언정의 아니가 저희가 말맛, 글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말로 쓰는 어휘랑 글로 쓰는 어휘가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할 때는 대부분 말로 하는 거, 말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글로 가지고 오면서 좀 이렇게 쉼표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 그런 점도 좋았고, 마지막에 결론. 나만의 결론을 내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감히 시도해보고 틀리면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용기가 있는 것도 같다는 우리 지금 20년 가까이 산 우리, 전 아니지만 20년 가까이 산 우리에게도 용기가 되는 말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또 무레요코 작가님은 카모메 식당 영화 아실 거예요. 되게 잔잔한 영화인데, 잔잔하고 귀여운 영화인데 그 영화를 만드신 그 각본집을 쓰신 분이고, 꽤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예요. 이것도 정말 좋았어요. 살아보니까 희망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과 더 잘 맞는 의외로 재미있는 일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다. 직장을 계속 옮겨 다니던 당시 최종적으로 한 두 군데 합격했는데 마지막에 근무한 출판사 이외에는 전부 내가 1순위로 원하던 직장은 아니었다. 만약 애초부터 1순위였던 회사에 순조롭게 입사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다. 계획대로 나아가는 인생은 견실할지 모르나 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는 것도 살아있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다. 타인의 발목을 잡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거는 아까 에세이보다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들 텐데 그래도 좋았던 점을 한번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잠이 좀 깨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이 좀 깬다는 게 용기가 좀 솟아요. 나는 타인의 발목을 잡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쪽에 가까운 편인데 그러면 지금 나는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 작가님의 언어의 힘을 기대서 좀 살아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기력한 잠에서 깨게 되는 용기를 얻어요. 근데 제가 에세이를 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독자라도 용기를 얻는, 희망을 얻는 글을 읽는 게 더 원하지 자꾸 지치고 힘들고 이런 글을 읽는 거는 아무래도 노력도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용기를 전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주 작은 용기라도 내가 가진 희망의 빛을 조금 더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첫 문장부터 살아보니까 희망대로 되지 않을 때 갑자기 자신과 더 잘 맞는 의외로 재미있는 일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다. 라는 반전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반전 매력 같은 거 살린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쓰면서 물론 내가 반전 매력을 써야지 하고 쓰면은 반전도 안 되고 매력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읽다 보면 나도 몰래 내 손이 반전 매력을 이렇게 일으키는 문장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에세이를 쓰려면 좋은 에세이를 많이 읽어야 한다. 그리고 결국 그 좋은 에세이라고 함은 에세이 중에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제가 가지고 온 이런 문장들, 심지어 제가 쓴 글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쓴 글도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 그 반대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를 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나를 살리고 사랑하고라는 책의 어른의 쓸모라는 챕터예요. 저는 1인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엄마도 1인분의 삶이라고 너는 1인분은 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잔소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강의를 보지 않아서 하는 말인데 1인분의 삶에 대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백수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1인분의 삶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 동생도 왜 쟤는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안 하지? 1인분의 삶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엄마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의 말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썼던 글입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1인분의 삶을 살아야만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았다. 꼭 좋은 대학에 갈 필요는 없더라도 사람이라면 적성 하나는 꼭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좋아하는 걸 찾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세상을 다 꿰뚫은 듯 떠벌리고 다녔다. 30이 되기 전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하면 미련 없이 떠나야겠다는 얘기를 고등학생 때부터 했다. 몇십 년이나 살았는데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은 멋지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자랑이라고 하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내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이 문장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지인 작가, 동료 작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문장이 좀 와닿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떤 독자님은 요 챕터를 읽고 요 문장 하나만 읽으신 건 아니고 요 챕터를 읽고 펑펑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졌던 거고 여러분들도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타이핑 필사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두, 말로 얘기를 했잖아요. 왜 좋았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얘기를 했는데, 실상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못하면 30분, 길면 2시간을 들여서 타이핑을 해요. 타이핑을 하고, 그 타이핑이 왜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가지고 올게요. 왜냐면 저희 과제가 타이핑 필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이야기를 쓰는 거에 또 모자라서 그걸 넘어서서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좋았던 점을 가지고 오는데 그 책의 문장을 필사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근데 꼭 키보드로 안 해도 되고요. 아날로그로 연필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김이나 작사가님의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라는 책을 읽고 제가 썼던 글 하나를 발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과제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나는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경험은 겪는 순간에는 좌절이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해주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 세계관이 단단할수록 깨어질 때 아이의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테니까. 내가 유일무이한 동시에 평범하다는 사실은 가끔 충돌하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각자의 우주를 존중한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람은 난만큼 든 곳이 있고 총량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존재다. 특별한 것은 버즈의 우주 세계관과 같은 여기 버즈는 토이스토리입니다. 버즈의 우주 세계관과 같은 저마다의 환경뿐이다. 그나마 그 환경조차도 지하철 밖에 흐르는 풍경처럼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기 마련이다. 때로는 평범하고 때로는 특별한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했어요. 굉장히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는 청소년 소설을 쓰는 청소년 소설 작가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문장들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이게
저는 항상 고등학생 때 꿈을 적으라고 하면 우주 정복 막 이런 거 적어서 혼나는 아이였거든요. 예, 저는 항상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나는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경험은 겪는 순간은 좌절이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첫 문장부터. 그래서 청소년 소설을 쓰면서 이건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니은을 써요. 니은이 약간 밑에 달려오는 듯한 느낌이어서 청소년 소설을 쓰면서 동화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할 말은 너희는 소중하고 특별해라는 말이었다. 물론 소중하다는 말은 끊임없이 귀가 아플 만큼 해주어야겠지만 특별함은 깨지기 쉬워서 그렇지 않나요? 특별하면 깨지기 쉽죠. 특별하다고 말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이 문장을 읽으면서 했다. 이번 단편 소설, 청소년 소설이었어요. 를 쓸 때 나는 평범한 아이를 주인공 화자로 등장시켰다. 합평 모임에서는 물론 이렇게 심심하고 밋밋해서야 되겠냐고.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관찰자가 되어서는 되겠냐는 질문이 오겠지만 나는 큰 타격 없이 꿋꿋하게 내 길을 걸을 것만 같다. 김이나 작사가의 말처럼 때로는 평범하고 때로는 특별한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주인공인 은모는 오늘은 평범했다가 내일은 특별할 것이다. 나는 그런 오늘을 적은 작가일 뿐이고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적고 그 문장에 따른 내가 좋았던 점이나 꼭 좋았던 점을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바로 에세이를 적어도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요 글을 읽으니까 나는 이런 에세이가 떠올라 하면서 밑에 에세이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과제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아니면 질문 코너가 있는데 질문 코너는 2교시 때나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력하지만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살면서 이따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나를 떠올려 본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큰 성취의 첫 기억. 여러분들도 곧 이제 운전을 시작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삐걱대는 소리는 멈추고 다시 나아갈 자신감이 생겨난다. 달리기 완주가 되었든 벼락치기로 시험을 잘 봤든 무엇이든 괜찮다. 자격증을 땄거나 취직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 일들이 그 순간에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것들이다.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자 하는 용기가 담긴 문장인데 저는 대학교를 2020년에 수료를 했는데 3년 동안 졸업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거 웃기자고 한 건데 저만 3년 동안 토익을 따지 못해서 졸업을 유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말이 좋아 유예지 졸업을 하지 못한 거나 다름없다. 입사를 하자 대학생인 신분은 연봉 협상의 걸림돌이 되었고 아직도 그게 왜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 못하겠지만 하고 괄호를 달았어요. 결국 퇴근 후에 토익 공부를 짬짬이 해서 졸업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졸업이었겠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던 졸업. 나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자고 다짐한다.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나를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자를 따와서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제출할 것은 아니고요. 집에서 하면은 정말 좋은 인 건데 에세이를 읽으면서 문단을 3문단 정도를 따라 쓰고 문장이 아닌 문단입니다. 문단을 따라 쓰고 각각 그 밑에 왜 그 문단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나만의 이유를 적는 시간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한번 보면은 채팅창에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도 괜찮고 마지막으로 에세이를 쓰고 싶은 사람을 위한 사소한 질문 같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다음 주에 질문하셔도 괜찮으니까 난 어떤 게 궁금하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찜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